진짜 동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동학이니까 이런 자가 있다면 직강소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해라 하고 전략감사가 보낸 그런 공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알 수 있도록 한문과 한글로 번역해서 마을마다 게시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봉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으로 보내게 됩니다. 전라도 각 고을마다 혹시라도 이런 그 설비 동학인들이 무례한 짓을 저지른다면은 엄벌에 처하겠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대목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내에 각 적주들에게 통문을 내어서 면마다 상의하여 각각 그 업에 편안하게 종사하게 하고 경계 내의 각 적주들은 여러 사람들과 직접 상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직강은 전봉준입니다. 그 공문, 무주로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무주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보냈을 터인데 같은 내용으로요. 자, 직강소 구성과 조직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직강이 총 지휘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서기, 성찰, 집사, 동몽이 있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의사원 그리고 민회격인 도회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력기구인 호위군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기는 문자 그대로 문서 작성 등 비서 임무를 담당했고 성찰은 치안, 경비, 감찰 역할, 집사는 행정, 그리고 동몽은 어린 소년들을 말하는데 그 전령, 연락병, 때로는 직강을 호위하는 역할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저한테 좋던 주제이기도 한데 부여의 대방면에 연구하는 것을 보면 그 의사원 약 한 명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의결을 하도록 했다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지만 부여 사례는 달리 총액격인 민회, 즉 도회를 두어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그야말로 직접 민주 정치를 행했다는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전봉준이 무주 직강소에 보낸 통문 이거 보면은 여기서 바로 직접 상의하여라는 대목이 바로 그런 면 아닌가. 그리고 그 적주들한테 면마다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일되게 했다는 거에서 일단은 앞에 나오는 그 우리가 말하는 대의제도로 둔 의사원 형태도 있었지만 동학군 한 고을에 모두가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에서 체포된 동학농민군들의 이름 그리고 역할을 정리한 보고문입니다. 여기에도 아까 언급했던 성찰이라든가 접사라든가 도직강이라든가 이런 실제 이름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강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오지영이라는 사람은 직접 그 동학군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1940년에 동학농민혁명 과정에 대해서
여러 사료들을 수집하고 3년간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동학사라는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태정개혁이 12개 조항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라는 사람이 대양계면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는 13개 조항으로 나와 있고요. 그 이도마라는 사람이 쓴 천도교 창건사에는 수십 개 조항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전봉준이 재판된 판결문에는 27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 판결문에는 27가지가 전부 나오진 않고 예시로 14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하 등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가지 정도로도 충분히 직강소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동학사의 그 12조항이 좀 더 명료하게 담겨져 있고요. 특히나 그 오지혁의 동학사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1차 농민 봉기를 했을 때 최시영 휘하에 있는 충청도 일대에 전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봉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내에서도 아까 부안 같은 경우는 북접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즉 최시영 휘하에 있는 동학 조직을 북접이라고 하고 전봉준, 김계남, 손아준 등의 전라도 일대의 동학 조직을 남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접만의 활동이었는데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북접 최시영이 계속해서 통문을 보냅니다. 자제해라, 무력분리 금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입을 시켜왔단 말입니다. 하니까 벌람기를 내세워서 남쪽을 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느냐. 지금 도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지금 나라는 백척한주에 서 있는데, 그래서 몇몇의 여기 북적, 두령, 김방서, 서영도, 김낙절 등이 모여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의논한 끝에 오지영이 그래도 북적하고도 친하고 활동은 또 익산과 무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남적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남북적이 서로 갈등을 조정하는 책임 역할을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지영이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전라도 삼내에 있는 전봉준을 찾아가서 이런 뜻을 밝히게 되니까 전봉준도 함께 하는 것을 최선으로 우리도 생각한다. 이 사실을 옥천에 있는 청산에 있는 최시영에게 고하니까 최시영이 양호 도순찰에 직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영이 중재해가지고 이 동학의 실세인 손병희를 최시영이 대표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과 만나서 밤샘 토론 끝에 결국은 남북접이 함께하기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함께 일어나자 하고 의기투합했고 의형제도 서로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지영은 중재 역할을 했는데, 그럼 양호 도순찰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밝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동학 조직인 포와 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도인과 외부인과의 갈등 조정, 그리고 집강소의 행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일대 각 고을의 집강소를 순시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고을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각종 실천적인
일들 중에서 공통된 것들을 12조항을 바로 동학사에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동학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조항입니다. 그 보수 학자들은 이건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뉴 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내용, 몇 가지 중복되는 것이니까 뽑아서 살펴본다면, 먼저 탐관오리를 엄단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고분 농민봉기의 주관 조병감이 너무나 그냥 대단하기 때문에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조병감만 얘기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원성은 여기 조필령이라는 자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김창석, 균정사, 김창석이라는 자, 이 세 사람의 부정부패로 고분 농민들이 봉기하게 된 것인데, 이제 대표 자격으로 조병감만 마구 문매를 맞는 꼴이 됐는데, 바로 이 조필령을 잡았어요, 농민들이. 해가지고 발바벗겨서 온몸에 꿀을 발라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두고 밤에는 돼지고기 가져왔다. 이런 내용으로 징치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제도 철폐입니다. 황현의 오화기모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바로 황현은 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동학을 매우 안 좋은 시각으로 기술은 했지만 그래도 매우 자세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한 자가 주인을 위협해가지고 노비 문서를 태우고 스스로 아예 노비 있는 자들이 화를 입을까 하고 와서 자기 손으로 태우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양반과 노비의 주인이 함께 노비와 서로 적장이라고 칭하면서 서로 예를 다했고, 도안이라는 것은 백정을 말합니다. 백정 제인이 속하는 무리들도 역시 평민, 사족, 선비들과 평등하게 예를 다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더욱더 이를 갈았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집강조에서는 이렇게 서로에게 신분차별을 그냥 노비문서 태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세요. 자, 그 직강소에 대한 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직강소는 그 관에서 베푼 시혜가 아니다. 농민들의 군사력으로, 힘으로써 쟁취한 성공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제는 민중이 스스로 역사발전의 주체로 등장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중의 자생적 권력기구로서 통치조직의 면모를 갖추고 봉건적 지배를 거부하고 향촌사역을 스스로 통치했다. 우리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죠. 짧게는 3개월이지만 길게는 7개월까지도 직강소 활동이 고을마다 유지가 됐었습니다. 2차 공격이 일어나서 공주 우금치로 농민군들이 진격해서 거기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면서 직강소도 결국은
하나둘씩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농민군 스스로가 주인임을 천명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직강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은 아직도 안 되나요? 이제 벌써 큽니다. 예. 안 되면 이제 듣고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그냥 이제 열어서 이제 다 했으니까. (2021)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그날들 1871년 3월 28일 호민 성립 선포 150년 1870에서 71년 프로이센 전쟁에서 패하기까지 프랑스 제정은 극도로 무능했고 민중들은 극심한 기아에 허덕었다. 1871년 2월 프로이센과의 굴욕적 조약이 기준되자 파리 시민들은 3월 19일 시청을 점거하고 선거를 통해 3월 28일 호민 성립을 선포했다. 민중 공기로 세워진 최초의 사회주의 자치정부였다. 시민들이여 스스로를 통치하라. 자유로운 삶 아니면 죽음을. 85명으로 구성된 시민의회와 노동자 민중들은 무상교육, 남녀 임금 평등, 야간 노동 폐지, 정규 분리 등 급진적 이상을 실현하며 파리를 자치적으로 통치해갔다. 낮에는 노동하고 토론하고 밤에는 춤을 추고 학습하던 해방의 날이 지나고 5월 21일 피해 일주일이 시작됐다. 외세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에 맞서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대항했다. 일주일의 시가전 끝에 호민은 함락되었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 약 3만 명이 학살당했다. 자유의 공기와 해방의 열기를 체험한 주체들, 지배계급에 이보다 큰 공포는 없었던 것이다. 70일 일간의 혁명, 그러나 우리는 돌아올 거예요. 최후까지 항전하다 총살당한 소년 호민 아래의 외침은 혁명의 순간마다 되살아나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다음은 또 영상도 있죠. 아, 예, 이거 파일. 클리어지. 네, 저는 지금 원평에 와 있습니다. 원평은 중앙농민혁명의 중심고장이 되는 곳이고 또 참모장이었던 김덕명 장군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김학진 전라감사와 전봉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협의 끝에 실시된 집강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는 전라도 53개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곳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평 학원마을 출신의 백정
동록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분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면 내가 그동안 천대받으면서 벌어왔던 그 돈으로 산 이 집을 직강소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김동민 장군에게 헌납해서 동록계가 이루었던 꿈이 현실로 실현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면사무소로 일시 사용되고 원불교 불법 연구의 교당으로도 사용됐다가 그 이후에 개인주택으로 이렇게 쓰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원평 직강소로 다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이렇게.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몇 년도에 일어났죠? 아하, 1998년 14년. 네. 연도랑 순서 쓴 거 동학농민운동 95년 맞지? 응? 95년 을미사변인데? 동학농민운동 94년. 뭐? 94년? 아우! 좀만 기다렸다 95년 해가지고 왜 94년 해가지고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저 탐관들을 묵지르러 갑시다. 잠깐 조금만 더 기다립세. 아직은 때가 아닐세. 그럼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한 1년만 더. 그래야 내 후손이 훗날 시험을 아닐세. 얘들아!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이 아니라 1895년으로 정정됐대. 지금 역사 때 난리야. 미란아, 그럼 너 동학농민운동 맞춘 거네? 난 1995년이라고 했어. 장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101년을 기다렸어. 미안. 괜한 역사 난 바꾸. 연도 기억하시겠죠 이제? 고생하셨습니다.